자, 다음은 사회부 장영진 기자. 사랑했던 시간보다 이별하는 시간이 더 길어야 했던 커플이 있습니다. 이 커플은 과연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? 자, 증거를 남긴 사랑. 아이고, 말씀해 주시죠. 29살의 남성 한모 씨가 있습니다. 이 사람은 이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하루는 채팅 앱을 통해서 27살의 여성 김모 씨를 만나게 됩니다.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요. 그래서 금방 사귀기로 결정을 합니다. 그리고 김 씨는 이 한 씨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까지 하게 돼요. 두 사람은 이제 아르바이트, 그러니까 직장도 같이 같은 데가 되다 보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서 두 사람은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갑니다. 노래방이 그 두 사람한테는 데이트 장소이면서 약간 은밀한 공간이 된 거죠. 근데 이 김 씨의 아르바이트 기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고 합니다. 일주일 정도였는데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김 씨는 한 씨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쭉 이어지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어느 날이었는데요. 이 김 씨가 이 낮에 한 씨를 찾아옵니다. 그러면서 나 오늘 남자랑 술 마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한 씨는 기분이 나쁘잖아요. 나 빼고 내가 남자친구인데 왜 나를 빼고 다른 사람하고 술을 마시냐. 너 그렇게 할 거면 나랑 헤어지자. 사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여자가 그러면 그래 나 안 갈게 라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. 애초에 남자친구한테 그런 거 이상하죠. 되게 이상하죠. 어땠는데, 그분? 근데 어쨌거나 김 씨는 그래 그러면은 우리 헤어지자. 까짓 거 뭐.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또 그렇게 끝이 납니다. 이때가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여 정도 됐을 때였습니다. 자, 그런데 또 한 달 뒤에 이 김 씨가 한 씨한테 연락을 합니다. 사실 나 임신했어. 라는 거야. 아빠가 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나 죽는다.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알기 전에 임신 중절해야겠다. 그러니까 비용을 좀 대라.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한 씨는 내가 그걸 왜 주냐 하면서 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. 자, 거절을 당한 김 씨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한테 그 사실을 알리게 돼요. 근데 이 아버지는 노발대발을 하는 거죠. 도대체. 예? 그러면서 이제 한 씨를 찾아와요. 그리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. 결국 이 한 씨는 이 임신 중절 비용의 절반 정도를 대기로 하고 일이 대충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일은 2년 뒤에 또다시 터지게 됩니다. 2년? 2년 뒤에 다시 그 헤어진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죠. 이번에는 김 씨가 전 남자친구였던 한 씨를 상대로 해서 성폭행 혐의, 장애인 위계 간음 혐의로 고소를 한 거였습니다. 알고 봤더니 김 씨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었던 겁니다. 근데 이제 법정에서 이제 김 씨는 내가 그 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그 일주일 동안 나는 이 업주인 한 씨한테서 수시로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. 이 한 씨는 진짜 억울하죠. 나는 사귄 거였는데. 그런데 이 법원은 한 씨 편이 아니었습니다. 1심 법원은 이 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. 그러니까 이 한 씨는 정말 억울하게 성폭행 혐의,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항소를 해요. 근데 다행히 항소심에서는 이 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게 됩니다. 근데 이 한 씨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된 그 증거가 어디에 있었느냐? 바로 한 씨의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거죠. 두 사람이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한 씨의 무죄를 입증해주는 증거가 됐던 겁니다. 근데 그 내용에 보면은 그래요. 이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한 그날 이 김 씨가 한 씨를 자기야라고 부른 그런 대목이 나와요. 그리고 임신 중절 비용을 요구를 할 때도 너 때문에 그랬네, 네가 날 뭐 폭행을 했네 이런 얘기가 없고 그냥 내가 요래저래 이렇게 힘든데 네가 좀 도와달라. 라는 내용밖에 없었던 거죠. 원망하는 내용이라든지 책임 추구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결국 법정은 이 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.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럼 전 여자친구는 왜 2년이나 지나서 한 씨를 고소를 하게 된 겁니까? 그게 제일 이해가 안 되죠. 이게 2년이라고 기간이 2년인데 실제로 고소를 한 건 한 10개월 정도쯤에 이미 고소를 했어요. 근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수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거죠. 그래서 수사 기간이 많이 길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실제로 그 재판에 들어가게 된 것이 2년 뒤가 된 것이지 실제로는 그 고소는 좀 더 일찍 했던 겁니다.
남자도 어쨌든 피해를 입은 거는 맞는 것 같은데 말이죠. 정신적 피해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?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이 사람이 뭐 구속이 됐다든지 또 구치소에 수감이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맞춰서 국가가 형사 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 돈으로. 그렇죠. 그런데 이 한 씨 같은 경우에는 억울하게 1년 가까이 감옥에서 생활을 했었어요. 1년이요? 예. 구속영장이 집행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서 구속 상태에서 1심, 2심을 다 받은 거예요.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 석방이 된 거죠. 1년 사는 거네 그냥. 그러니까 1년 사는 거죠. 이제 국가에서 그 1년 사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을 준다고는 하지만 그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지금도 어쩌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. 진작 증거로 빨리 제출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? 아, 근데 1심에서도 이게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긴 했어요. 근데 이게 1심 판사는 이 문자 메시지보다 피해자의 진술을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. 그리고 2심, 그러니까 항소심 판사는 진술보다는 문자 메시지가 좀 더 정확하다라고 본 겁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사람의 진술이나 기억은 바뀔 수 있는 반면에 그 당시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 당시 기록이 가장 정확하다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1심 판사가 옳다, 2심 판사가 옳다라고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. 결과적으로 보면은 바로 그 당시에 주고받았던 그 문자 메시지가 결정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두 사람의 역사였으니까. 그거 지웠으면 어쩔 뻔했어 진짜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보통 이런 사건들이 최근에 좀 있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으로 덮어 씌우려고 했던 뭐 여성 그 고발자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?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체장애 상급이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로 나는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한 거면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경우는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려워요.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이 뭐 여성이 상대방을 유인을 해서 성폭행이 아닌데도 고소를 했다라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무고죄는 잘 성립 안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. 이별에도 예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네.